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노동 환경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즐겁습니까? 즐거우시냐고요? 네. 한 분 대답 안 하시는 선생님 즐거우세요? 네. 즐거워야 합니다. 제가 그 전공을 바꿨던 이유는요. 제 선배 교수가 있어서 바꿨다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재미없었거든요. 제가 모파상을 전공을 했어요. 기도 모파상. 그 말씀드렸죠.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평생 이거 가지고 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항시 하는 얘기가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강의하는 게요. 꿈에 대해서부터 강의를 해요. 모든 강의를요. 꿈을 가지고 강의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 꿈은 바로 일을 가지고 그 꿈의 일부입니다. 일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래서 문화 쪽, 도시 쪽으로 간 겁니다. 그쪽은 놀아야만이 논문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발로 뛰어야만 돼요. 필드에 나가야만 되고요. 특히 유럽 문화 도시들 전부 방학 동안이라든지 물론 제 돈 들여서 나갑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그것들 자료 조사하고 재밌습니다. 또 갔다 와가지고 제가 하는 걸 가지고 또 글을 쓰니까 이전에는요 모파상을 제가 공부해봤자 아주 극히 일부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평생을 제가 그걸 가지고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제가 놀기 위해서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이 즐거우셔야만 됩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교사 되신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리 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자 이제 철학적인 얘기로 좀 가보죠. 여러분들 생각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그 학교에서 2, 3년 전부터 그 노동교육을 조금 도입하는 과정이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노력해가지고 지금 교사 연수 이런 것들 통해서 노동교육을 조금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놀이나 노동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있으려면 노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부분에 조금 투입하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교사 연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노동교육이 조금 우리들이 되면 그것들을 자기교과 수업하면서도 노동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전문적인 노동교육을 통해서 조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놀이와 노동을 조금 함께 배우고 또 노동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조금 자라게 저희들이 조금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1953년에 미국 예일대에서 졸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예일대 좋은 대학이죠. 근데 꿈을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이 꽤 됐어요. 그리고 꿈이 있긴 있는데 막연하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꿈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단계가 나는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글로 간직하고 있다. 이 글로 간직하고 있다는 숫자가 3%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시절에 보면 벽에다도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고 천장에도 붙여놓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20년 후에 이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3%를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 위에가 12%가 됐어요. 12%와 3%, 15%를 제외한 85%는 조금 전에 꿈을 예일대를 나온 졸업하는데도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제일 많았고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다. 이 두 쪽이 거의 85%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다가 12%. 꿈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그리고 글로 써서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요. 이 3%가 나머지 97%의 자산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3에 대한 이 정도가요. 또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수치로요. 도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그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 캠페인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몽따주 전문가가 이쪽에 있고요.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저쪽에 몽따주 전문가가 있고 이쪽에서 한 여성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쪽에서 그걸 듣고 몽따주를 그립니다. 두 번째, 이제 자신이 아닌 외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사람을 보고 기술을, 묘사를 해줘요. 그걸 또 몽따주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몽따주 전문가한테. 자,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근데 이걸 한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 대부분 여성들은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부 사람이 그 묘사해 준 게 훨씬 더 아름답게 묘사를 했어요. 그게 다른 점,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 여러 케이스들을 했는데 4%만이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4%만. 무슨 얘기냐면, 자, 근자감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자신감, 자신에 대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먼저 자신의 외모부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3%하고 4% 맞아 떨어져요. 제가 제 그 학생 중에, 제자 중에 한 여학생이 목소리가 뾰족한 칼날로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나요. 목소리가. 아, 진짜 그건 참기 힘든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고, 자기가 내려올 수 있는 게 뭐냐고,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여학생이 뭐라고 해주십니까? 자기 목소리가. 그 여학생이 지금 추적해보고 싶어요. 예일대에서 추적한 것처럼 성공할 거라고 봐요. 왜 그 목소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외부에서 뭔가를 우리 예전에 외부 나가면은 목소리 뭐 하면은 보이게 하는 이런 것처럼요. 자기가 얘기하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자신에게 약점을 그 학생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3%에 그리고 4%에 그 학생은 들어가는 거죠. 꿈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김종진 선생님이 강의하셨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날 노동의 문제는 기후위기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가치 있는 녹색 성장을 위해서 마련돼야 할 노동의 조건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한번 좀 찾아봤더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특히 1조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그럼 녹색 성장은 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린 그로스라고 하는 거. 온실가스의 배출과 환경 파괴를 줄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경제 성장의 경로. 그러니까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경제도 살리는 이 두 가지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화력 발전소를 6개인가 7개를 좀 더 짓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녹색 성장으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버젓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을 8년간 다녔거든요. 8년간 전남대학교 출장을 다녔어요. 중국 도처를 다녔습니다. 산동성에 있는 유방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신도시예요. 완전 고층 빌딩들이 막 들어서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매캐한 이산화탄소라고 하나요? 화탄 뗐을 때 나는 도시가 전체가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차버리더라고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바로 임적국가에서 그런 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성장을 일궈내자라는 게 지금 녹색 성장이죠. 이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자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자는 거죠.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산업 경제 성장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왔고요. 녹색 성장은 지금 녹색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가? 노동의 조건은 무엇인가? 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겠습니까? 녹색 소비해야 됩니다. 녹색 소비를 하다 보면 관련돼서 녹색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러니까 녹색 성장을 하려면 먼저 녹색 소비가 먼저란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녹색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여러분들 생각,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아까 학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더 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비대면하면서 이런 자료들 이렇게 협의회 같은 거 할 때도 교육부랑 자료들이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고 이거를 직접 노트북만 연결해서 바로 이렇게 자료 받고 또 며칠간의 기간이 지나면 그 자료 또 내려가고 이렇게 저장 공간도 따로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채용할 때도 서류도 최대한 서류로 받지 않고 종이로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탄소 중립법이 3월 25일부터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녹색 성장은 지금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 시민사회에서 아까 뭐 텀블러 운동이랄지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텀블러랄지 플라스틱 사용 안 하기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정부 정책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녹색 성장을 위해서 마련돼야 될 노동의 조건, 이것은 노동자들이 마련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지고 그 안에서 노동의 조건도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는 거의 지금 거꾸로 가서 앞으로 국민들, 그러니까 뭐 소비자 개개인 그리고 각 영역에서 생각이 있는 소비자들, 국민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녹색 성장에 연계된 노동의 조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결국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전 세계,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건 제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만 7년간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때도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해소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이건 누적되고, 그리고 어느 일정 분야에서는 해소된다면 풍선 효과가 있어 다른 쪽으로 또 확산이 돼버리고 뭐 이런 거죠. 이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법, 제도만으로는 되지는 않아요. 자,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 실업 문제 해소보다 더욱 심각한 게 있어요. 신규 취업 청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유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해. 비정규직으로나마 남아있다면 어찌됐든 간에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비경제 활동 인구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경력 단절, 그다음에 다른 어찌됐든 간에 심각하죠. 자, 그래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이수진 의원이 지금 작년인가 발의를 했어요.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개정 법률안 발의를 했죠. 그래서 공공 부분 주도로 청년 고용을 촉진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더더욱이나 공공 부분 주도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 공공 부분 일자리라고 하는 게 보면은요, 한시적이고, 그리고 또한 보면은 참 좀 그렇죠. 보면요, 그런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공공 부분 주도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시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공공 부분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법안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 실업난의 지속 예상에 따른 선도적 청년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법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많아요. 법과 제도도. 근데 법안 발의는 많은데 이후에 보면 계속 답보 상태이고요. 더더욱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30대입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하다가 작년에도 뭐 합격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 추세에 있는 입장에서 진짜 이 사회적으로 좀 막막한 그런 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제가 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거를 네. 이 주제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성 기농인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같이 교육 받으신 30대 청년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세요. 궁금했어요. 대부분 40대 후반, 50대 있는데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서울에서 30년 이상 대학을 나오고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와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서 대화를 계속 하게 됐는데 특수 작물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 감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수미 감자나 홍감자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고요. 때가 그럼 서울에서 생활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 청년이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하고 시골을 내려오기까지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과연 부모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이제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청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듣게 된 거는 아버님도 농사를 지시는데 굉장히 그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농사 짓는 게 지금은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만약에 제 자녀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하라고 말은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모님처럼 농사가 이전에 아무나 짓고 뭐 이렇게 할 게 없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 청년이랑 이야기하면서 또 그 부모님 생각을 제가 듣게 되면서 많이 느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일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직장 생활을 서울서 잘 하고 있었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을 가는데 제가 그 좀 학비를 대주고 싶었어요.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요. 근데 마치고 난 뒤에 얘가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래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거기를 그만두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광주로 내려왔어요. 화순 쪽으로 직장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인의 선택이고 제가 볼 때 뭐하러 내려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한테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4년 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참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여친하고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결혼도 와가지고 빨리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집 살림이 된 거죠. 물론 두 집 살림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어째 살았지만요. 여기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올라가서 다시 직장 가가지고 근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저는 좀 선생님이 하신 말씀 듣고 좀 생각나는 게 선택은 항시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얘가 그만두고 내려와서 농사 짓는다 해도 전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도 하겠죠. 배우겠죠. 근데 그러면 저도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
어른들이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작년에 전남대 그 심리학 정신분석 이쪽의 연구진들이 연구 페이퍼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연구 페이퍼의 핵심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좀 공유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신빈곤층으로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검증이 된 최초의 보고서가 전대 의대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이미 그런 학문적 검증들이 이미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데 지금 이 뭐 취업이나 뭐 불안정이냐 안정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서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 그러면 저소득층, 경제적 저소득층 또는 뭐 아이, 뭐 여성 이런데요. 그 취약계층의 새로운 계층으로 청년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 청문회 전국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그 사다리가 완전히 차단된 그 신자유주의 사회가 어떻게 어른들이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맨날 이제 답은 결국 그건 뭐 정부 정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비교될 위험성이 큰데요. 정부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변화를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시민사회의 의식과 변화. 그래서 아까 미래 기술과 노동 이 부분. 자, 여기 세 가지 질문은요. 자율주행차 관련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 인간 능력을 능가하는 특이점이 도래할 수 있다고 한다. 특이점 도래를 전제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나의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봤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기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결국 기술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할 거고 거꾸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맞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을 악용하는 잘못은요, 인류가 사용하는 도구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인류에 있어요. 체르노빌 원전 사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엉망이 되어 있죠. 이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그겁니다. 그것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걸 높이면 얼마 정도 갈 것인가,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인가. 이거 발전소를 가동하다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저걸 가지고 실험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터빈이 계속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터져서 이 무모한 실험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사망한 사람은 31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약 25%의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로 인해서 부소련과 그의 지역에서 수천 명의 암 환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회복되었다고 복원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심각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결국 인간을 생각하는 미래기술 활용 능력은 인문정신의 배양입니다. 여러분 시민자유대학에 나오셔서 계속 교육 강의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기했습니다. 삶의 즐기기를 풍요롭게 하고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국가 경쟁력 높이는 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가치 창출도 인문학입니다. 최근 K-드라마를 비롯한 K-컬처 핵심 인간, 인문학이 있습니다. 한 인문학자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인문학의 골간인 인문정신의 훼손은 사회의 위기를 불러올 거라고요. 인문학이 빈사 상태에 빠지고 인문정신의 중요성이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도 위험해집니다. 지금 인문학계열 학과 폐지 전국적 현상입니다. 왜 폐지하느냐?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예요. 인문학이 원래 취업하는 학과가 아니거든요. 취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에서 그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인문학은요, 취업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자, 제가 그 방시혁 방시혁 씨를 얘기했는데요. 거기 미학과 나왔습니다. 인문학 공부했어요. 근데 음악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본이 되는 상상력, 창의력을 배양해주는 학문이라니까요.